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국제감사협회 온리스크 보고서 저와 함께 검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부감사 컨설팅과 또 감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 툴라의 이수경입니다. 저는 2008년까지는 이제 재무, 회계 이쪽 일을 주로 했고요. 2008년부터 내부 통제와 뭐 리스크 평가, 또 내부 감사 지원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익숙해지기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사실 이 온리스크 보고서를 제가 처음 접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창간 후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보고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긴 한데, 물론 영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읽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한두 번 나오고 말겠지 했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세 번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매년 이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보고서에 익숙해져서 여기에 있는 유용한 정보를 우리 내부 감사에서 이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러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2021 온리스크 리포트를 검토하는데요. 거기에 2020년에 2021년 리스크라고 예측을 했던 그 11개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금 뭐 시간이 지난 감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20년에 2021년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예측한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한번 우리 회사의 상황과 또 비교하면서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국제 내부, 그러니까 국제감사협회에서 2030년 비전을,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그 내부감사가 한 축으로 내부감사가 확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리스크 보고서를 보면 그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최고감사, 책임자, 이렇게 세 주요 주체가 리스크 관리의 주요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4월인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개정된 삼선 모델에서는 이사회와 내부감사,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경영진, 이 세 주요 주체가 내부 통제와 또 리스크 관리의 주요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온리스크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 온리스크가 저희 내부 감사에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적응해보자 하는 것을 강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강의 순서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온리스크 보고서에 나오는 작은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소개 부분하고 또 이 온리스크에 있는 그 어떻게 이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측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개요인데요. 이거 제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수록 숫자만 하나씩 늘어나면서 제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 정렬,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 같은 이제 이름인데요. 여기서 정렬이 나옵니다. 얼라이먼트를 제가 정렬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2019년에 2020년에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예측이 된다 해서 창간호를 제가 창간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뒤에 이제 2020년에 2021년 이러한 리스크가 예측된다 해서 또 보고서를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 한국감사협회에서 국제감사협회에다가
이 번역 승인을 얻어주어서 제가 발췌를 해서 요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리스크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이 제가 붙인 제목이고요. 키워드도 제가 뽑아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구현, 디지털 아젠다,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감사저널 3월 호에서 아마 보신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2년 이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커밍 순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간이 9월 말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보고서가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한국감사협회에서 저에게 이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강의에 참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스크린 프린트를 떠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월 19일, 저기 시간으로는 오후 3시 30분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0월 20일 새벽 4시 반입니다. 제가 일단 등록은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못 들어도 나중에 리플레이를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등록을 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웨비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익숙해지기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보고서 구성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상간호하고 두 번째 보고서를 보니까 그 방법이나 형식은 많이 바뀌지가 않는데 이제 다음 해에 리스크가 무엇일지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조사했는지 그 방법론,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주요 관찰 사항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2021 두 번째 보고서에는 5가지 관찰 사항이 나오고요. 참관호에 보니까 7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탑 리스크 11개를 다 각각 분석을 했고요. 제 기억에 2020년 11월 호인가 감사저널에 저희 어느 회원님 한 분이 또 이 온리스크에서 그 11개 리스크 중에서 3개 리스크, 특히 기술에 관련된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번역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것을 또 들어가셔서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2021 그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그 보고서 자체 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코비드-19가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이 코비드-19가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에는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뒷부분에 이제 삼선 모델과의 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온리스크 2021 보고서를 집중을 해서 자세히 읽어본 계기가요. 이 삼선 모델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온리스크에도 보니까 삼선 모델이 언급이 돼 있어서 사실은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책의 표지예요. 이게 이제 내부 감사인을 위한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이제 두 번째 벌써 버전이 나왔고, 이 책이, 그러니까 제가, 내부 감사 컨설팅을 이렇게 여러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부 감사 부서에서조차 이 전사 리스크 관리, ERM이라고 보통 부르시던데 전사 리스크 관리하고 내부 감사 부서에서 하는 이 리스크 평가를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 아시다시피 이 전사 리스크 관리는 1선, 2선, 3선, 그 3차 방어선, 3선 방어 모델, 3선 모델에서 보면 2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리스크 관리 부서가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전사 리스크 관리를 하는 팀, 뭐, 인원들이 따로 있으면 그 팀의 업무이고 최종적인 책임은요, 내부 감사가 아니라 경영진이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크 기반 감사에서의 이 리스크 평가는 저희 삼선인 저희 내부 감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제한된 저희의 자원을 분배를 해서 감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러한 리스크 평가입니다. 이게 구별이 되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쉽게,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책에서 이제 리스크 범주를 분류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리스크 범주 다 분류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하고 만약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뭐 적합한 이렇게 문서를 갖추어 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쉽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여기에서는 이제 리스크 범주를 전략, 운영, 재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할 때 이 운영, 재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들은 우리 내부 감사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업무에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익숙하다. 그런데 이 전략 리스크는 내부 감사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 게요. 사실 저희 내부 감사는 뭐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어슈어런스, 이 검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저희 주 업무였고요. 이제 전략 리스크는 아무래도 좀 예측을 해야 되는 미래 쪽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이 책 역시 이제 국제감사협회에서 발간을 한 것인데요. 우리 내부감사가 좀 전략 리스크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 온리스크 보고서에 나오는 이 탑 리스크 11개가 거의 다 전략 리스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유용한 온리스크 보고서가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인트로덕션 부분은 제가 그 창간호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창간호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감사협회 회장님도 나와서 이제 많은 글을 쓰셨고 또 더 취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 오네스크 2020뿐만 아니라 그 계속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리스크는 다음 해와 그 후로도 예측이 되는 리스크입니다. 사실 저 전략 리스크들이 2020년에 다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이 그 반복이 돼서 제 생각에는 2022년에도 2021에 있던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포함되리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온리스크 이제 보고서의 참관 취지는요. 이런 어떤 조직이, 어떤 회사가 리스크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리스크라는 것이 저희가 피하거나 어떻게든 줄여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리스크를 하나의 기회로 보자. 이런 관점을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회와 경영진과 최고감사 책임자 이 세 리스크 관리 주축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이나 뭐 주장이나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그 보고서도 이렇게 이 세 개의 관점을 모으자는 보고서는 없었고 다 각각이었다. 그래서 이 처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단어가 바로 정렬, 얼라이먼트입니다. 사실 이 얼라이먼트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하기도 힘들었고요. 정말 이해를 하게 된 것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거 X축,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X축 수학 시간에 Y축 많이 배우잖아요.
바로 그 좌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얼라이먼트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가장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뭐 부합이라고도 한번 해보고 정렬이라고도 해봤는데 사실 정렬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좌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좌표 뒤에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정렬이 잘 된다는 것은 여기서 A, B, C가요. 하나하나 이제 이사회 경영진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리스크를 보는 관점이 좀 일치를 하면 이 삼각형이 굉장히 작아지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중구난방 사방으로 퍼져서 삼각형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좌표를 그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 상단 끝에 C-스윗이라고 보이는 그쯤, 그 아래에 점만 하나 찍힐 것 같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리스크 관리 주체들이 나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우리 회사는 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선 그 국제감사협회에서 이 11개의 리스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정성적 조사가 그 메인입니다. 그래서 90개 다른 회사에서 이제 90명, 그러니까 총 이사회 구성원 30명, 경영진 30명, 그리고 최고 감사 책임자 각 30명을 선정을 해서요.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척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았겠죠. 그래서 11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라 했는데 그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식, 능력, 관련성입니다. 지식은요, 지금 이 대답하는 이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 최고감사 책임자가 각각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위험이다. 그러면 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 그 개인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아니면 나 잘 모른다. 또 능력은요, 이들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 회사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이버 위험을 잘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아니다. 관련성은 이 사이버 위험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위협이다, 리스크이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그렇게 사이버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요. 추가로 정량적인 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348명, 이분들은 이제 모두 최고감사 책임자나 아니면 내부감사의 리더들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분들이 위에 이 정성적 조사를 하는 감사 책임자하고 겹치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잘 모르겠고, 뭐 참고로 또 참관호에는 한 600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샘플 파퓰레이션은 좀 숫자가 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한 것 중에 이제 주요 질문 하나가 이 내부 감사가 이 11개의 리스크 어느 부분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가 뭐 가장 이 전체 보고서에서 저희 내부 감사에는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뒤 부분에서 한번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거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거기에 대한 답변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서. 그래서 로버스트 데이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통계 용어인데요. 어떤 에러치가 나와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통계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감사협회가 자체적으로 혼자 진행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아이디어나 그 방법론 결정은 국제감사협회에서 하지만 이제 마케팅 리서치 펌의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함께 파트너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대상 모두 북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응답자들이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이거 미국에서 조사한 게 우리 회사에 뭐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20년에 이 온리스크 2021 보고서를 내면서 2021년에 어떤 리스크가 예측이 된다 하고 국제간사협회에서 선정을 한 바로 그 리스크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먼저 두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회사의 규모나 뭐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 지금 이 리스크들은 보편적인 리스크를 선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모든 조직에 모든 중대한 리스크를 망라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특정한 산업이나 뭐 그래서 뭐 다른 조직에는 잘 있을 것 같지 않은 리스크도 그 조직 자체에는 굉장히 중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고요. 이제 11개 리스크를 선정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직이 이 사이버 보안에 얼마나 잘 그 보안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자, 이제 협력사인데요. 여기에서는 타사 관계를 선택하고 모니터링하는 조직의 능력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 타사라는 것이 이 공급업체나 클라우드 솔루션, 요즘 뭐 데이터 외부에다가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니까 뭐 비즈니스 채널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도 잘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협력사 리스크는 예전에 한번 계속 다루어둔 것입니다.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따른 그 부패 뇌물 적용 범위를 보면요. 물론 우리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도 적용이 되지만 여기 네 번째에 이게 딱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대신 대표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까지도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련자라는 것은 파트너, 협력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 외부 계약 컨설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뭐 뇌물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력사들이 우리 회사 일을 하다가 뇌물을 받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역시 우리 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협력사 리스크라는 것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협력사와의 상생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모두 같이 규제와 그 법률을 지켜야 하는 좀 엄격한 의미에서의 협력사 리스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사회 정보인데요. 그 이사회 역할이 이제 지배 구조에서도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사회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것, 또 지속 가능성, 예, 요즘 화두인 이 ESG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ESG 지속 가능성 리스크는요, 장기적인 그 전략을 수립하는 장기적인 전략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장기 감사 전략을 수립할 때 저희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하는데 이 ESG 리스크는 외부 환경 분석 요인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것도 포함을 해야겠죠. 다음은 이제 파괴적 혁신입니다. 저는 왠지 그냥 개인적으로 이 리스크가 제일 좋은데요. 자, 기술이고 또 그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합니다. 사실 이 디스트럽트라는 거는 그 언어 자체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좀 이 리스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거기에 disruptive technology, 또 disruptive innovation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전 산업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NBC 방송국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CNBC 디스트럽터 50, 그래서 혁신 기업을 선정해서 또 발표하기도 하는, 그래서 박애적 혁신은 좀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경제 정치적 변동성입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 선거, 다국적 무역 협정, 보호 관세 등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보시면요, 2020년에 2021년 리스크를 이제 예측한 것인데 당시에 미국에 이제 저희도 뉴스를 틀면 계속 트럼프가 나왔죠.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도 싸우고 세계 여러 나라랑 막 싸우면서 무역 협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면서 또 세상이 시끄러웠고 또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한 이제 그런 것에 의한 불확실성인데 물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관찰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4개 이제 더 있는데 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리스크 2020 참가노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게 데이터 보호, 데이터 및 신기술, 데이터 윤리 이렇게 3개가 11개의 리스크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리스크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까지 붙였는데 이렇게 전략적 관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 요즘 데이터가 굉장히 큰 자원이고 힘인 그런 정말 점점 그런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데 뭐 여러 회사가 떠오르지만 저는 이제 회계 쪽이니까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떠오릅니다. 이 더존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 처리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급속한 성장을 거쳐서 이제 안전구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이제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그 보유한 회계 데이터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인재 관리, 문화, 비즈니스 연속성과 위기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0은 이제 창간호,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온리스크 2021, 그리고 이제 커밍 순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보고서에는 이제 파괴적 혁신이 새로 들어오고 또 창간호에 있었던 규제 변화는 사라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모두 합쳐져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들어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관찰 사항이 들어있는데 창간호에는 7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보고서에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거, 설문조사한 거, 그리고 그 읽어보면 이 국제감사협회에서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리서치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관찰 사항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처음에 물론 이 리스크들은 모두 굉장히 보편적인 리스크이고, 그리고 북미의 회사들이지만 뭐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 게요. 이 온리스크 보고서는 여기에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외부 리서치 펌을 고용을 해서 함께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그 방법론으로, 유사한 방법론으로 각자의 회사에서도 이런 분석을 해보아라.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해서 리스크에 어떻게 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 감안하고 저는 간략간략하게만 또 넘어가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관찰 사항 첫 번째인데요. 자, 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조직에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꼽은 리스크가 바로 사이버 보안하고 비즈니스 연속성, 이 위기 관리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이 각각의 리스크가 우리 조직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화살표는 제가 넣었는데요. 보시면 사이버 보안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 위기 관리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리스크로 나타나고 이거 외에도 대부분 이제 관련성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재 관리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파괴적인 혁신도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요 관찰 사항을 이 보고서에서는 제안을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이 되는 원인을 또 분석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마도 이 원인이 자택근무로 인한 아무래도 자택근무를 하면 저희가 보안이 미비할 수밖에 없죠. 다 랩탑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회계 감사도, 심지어 회계 감사도 언택으로 요즘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해 보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요 밑에 이제 두 개의 그래프는 경영진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이것도 X축과 Y축인데요. 이 리스크의 관련성에 대한 거.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경영진은 우리 조직에 이 리스크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왼쪽에 이 좌표는 우리 조직의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 조직의 그 능력에 대한 인식이고, 오른쪽은 이 경영진 자신의 그 리스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각각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리스크가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우리 조직에 관련성이 있는데, 나도 자신이 없고, 우리 조직도 이것을 잘 핸들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통 리스크를 뽑아보니까 인재관리와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관리와 파괴적 혁신 부분의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이제 조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배경 원인을 코비드-19 그 조사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영진의 인식입니다. 이사회하고 최고감사 책임자는 좀 일치를 하는데요. 경영진은 동상이몽입니다. 자, 왼쪽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가운데가 가운데 노란색이 경영진이 생각하는 이 리스크의 관련성입니다. 다른 그 두 이사회와 최고감사 책임자보다 노란색 그래프가 조금 그 키가 작죠. 그래서 이 동상이몽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좀 더 확 펼쳐놓은 곳이, 자, 이 관련성에 대한 오른쪽 이 그래프는 관련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영진이 파란색 그 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점이 대부분 다 왼쪽으로 쏠려 있죠. 이것은 이제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좌표에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주요 관찰사항 세 번째에서는요, 이렇게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배경 원인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인식인데요. 대체로 이제 잘 정렬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이사회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사회가 이 참가요 때 대답을 할 때는 우리 조직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특출나게 뛰어나다고 대답을 해서 그것도 키 파인딩, 주요 관찰 사항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두 번째 보고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 비슷하게 인식이 잘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배경 원인을 분석을 하기를 보고서에서는 사실 그러면 작년에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비드-19라는 엄청난 팬데믹, 이 대재앙에 맞서서 모든 리스크 관리 주체들이 더 자주 소통하고 할 수 없이 협업을 했어야 됐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인식이 더 잘 정력되었다. 이렇게 배경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조직 거버넌스 리스크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11개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경영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경영진은요, 마지막에 이 박스 제가 길게 하늘색으로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은 박스를 보시면 경영진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조직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가 경영진을 상징하고 빨간색이 이제 보드, 이사회인데요. 경영진은 이 지배구조 리스크가 우리 조직은 뭐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배경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결론은 이제 이사회가 우려하는 거를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주요 관찰사항 5개 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를 무엇을 다룰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2021 이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코비드-19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이 재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비즈니스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야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온리스크 조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진 30명 중에 한 명이 아마 보험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답하기에 우리가 정말 몇 년이 걸릴 기술을 코로나19 때문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앞당겨 이루어냈다. 맞죠? 저희가 또 뉴스 매체도 보면 사실 이러한 기술은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당겨오게 되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든 안 그렇든 이 기술 구현이라는 것은 원래 예측하기가 어렵고 리스크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축지법 속도로 이렇게 당겨서 기술 구현을 했으니 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리스크가 많겠냐.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제일 밑에 이제 온리스크 2022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는 제가 아주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웨비나 한국감사협회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링크를 그 스크린 프린트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웨비나 제일 아래쪽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술의 확장, 우리가 점점 더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발생하게 될 그러한 리스크들이 아마 2022년 온리스크 리포트에는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 검증, 이거 어슈어런스인데요. 하고 삼성 모델입니다. 삼성 모델에서는 이 독립
내부 감사의 가장 그러니까 이 책임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사회죠. 이사회가 이제 큰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경영진에서는 조치,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내부 감사에서는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하는 이런 명확한 그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리스크 2021 그 인터뷰 말고 설문조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 이런 11개 리스크에서 그 독립적인 검증을 이 내부 감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이 막대기가 키가 높을수록 내부 감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그 검증을 제공하는 리스크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오른쪽에 파괴적인 혁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의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하는데 사실 이제 내부 감사 이 최고 감사 책임자가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대답을 할 때 이 파괴적인 혁신도 우리 조직에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높은 걸 아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렇게 검증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함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자, 결국은 충분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부 감사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점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서비스까지가 조금 소홀해지는 더 많은 자원을 배분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하면 내부 감사는 이제 전통적인 그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 11개 리스크 중에서 제가 리스크 하나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화두인 ESG 리스크 하나 선정을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관련성 그 좌표는 아니고 그 조사를 보여주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창간호에는 척도 2개였다가 이제 방법론에서 척도가 3개로 하나가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관련성이고요. 그래서 창간호 보시면 이 바닥에 있는 이 기타나 렐레번스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좌표 보시면요. X축이 우리 조직의 능력이고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Y축이 이 조사 대상들의 인터뷰 대상들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완벽한 세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점 하나만 딱 찍혀 있을 거고 유토피아에서는 저 오른쪽 끝에 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거기에 있지 않아도요. 잘 정렬이 이 삼각형이 어디에 있던 이 삼각형이 작으면 잘 정렬되어 있다고 이 보고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우리 조직이 이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아직 없어도 이 리스크 관리의 세 주체 그러니까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가 우리 그 같은 조직에 있는 이들이 이 리스크를 보는 인식이 판단하는 관점이 같으면 훨씬 우리는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잘하고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ESG 리스크 보시면 여기에서 A는 그 내부 감사예요. 그런데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내부 감사는 ESG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이 삼각형은 이제 비교적 작아서 잘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관련성인데요. 이 ESG 리스크가 우리 조직에 뭐 그렇게 관련성이 없다고 다른 이제 리스크들 보면 요건 좀 관련성이 없다고
관련성이 적다고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미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보다도 더 저희가 늦게 이제 ESG 리스크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이제 관심은 좀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그 미국도 유럽보다는 많이 좀 유럽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ESG 경영에 대한 이제 지식은 그 관련성에 대한 심각성은 아직 못 깨닫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인데요.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삼각형이 굉장히 클 경우에 또 이런 인식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CA, 최고감사 책임자를 보면 별로 자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A가 이렇게 나는 ESG 리스크 잘 모른다 해서 여기서 보고서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이 보고서에서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내부 감사 같은 경우에 이 지속 가능 보고서에 관련 해서까지 이제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가 이 ESG 관련 공시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무화된 보고서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보고서나 모두 내부 감사가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즘 ESG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교육이 있으면 등록을 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화면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프로와 알파고가 그 세기의 대국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프로가 져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겨서 저희 모두 인간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 그런데 ESG 측면에서 보면 알파고가 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프로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알파고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ESG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내가 좀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도 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그 온리스크를 가 도입되게 된 배경 그 취지와 그리고 온리스크, 탑 리스크, 그리고 방법론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온리스크 2022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 읽으시는데 조금이라도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